이제 마지막 파일이 될 건데 2학년 2학기 그 밀도와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마지막 파일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은 계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서답형과 서술형이 모두 다 이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다음에 직접 숫자를 변형시켜서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변형시켜서 꼭 풀어보십시오. 우리 교과서 270페이지 보면 밀도에 대한 그 그림으로 도입 그림으로 아이들이 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물에 떠 있어요. 왜 물에 떠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흔하게 물에 떠 있다 혹은 왜 뜨냐라고 물을 때 대부분은 가벼워서 뜬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가벼워서 뜨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우게 될 밀도가 작아서 뜨게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또 하나, 밀도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뜨는 게 아니라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작으면 뜨게 되는 거고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크게 되면 가라앉게 되고요. 서로 섞이면 다음번에 배우는 용해도에 대한 특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밀도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도입을 했냐면 옛날 식의 그런 코미디 어린이 그런 프로에서 보면 큰 바위를 던지는 장면을 직접 애니메이션 없이 직접 찍을 때 실제 큰 바위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티로폼으로 만든 큰 바위를 던진다고 했어요. 이 바위가 진짜 바위가 아니라 스티로폼으로 된 거예요. 스티로폼은 부피가 아주 큰데도 불구하고 질량이 작고요. 진짜 바위는 부피도 크고 질량도 커서 스티로폼은 들 수 있지만 질량이 작으니까요. 바위는 질량이 커서 못 들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부피일 때 어떤 질량을 나타내야 할 그 값이 바로 밀도가 되는 겁니다. 밀도의 뜻을 적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고요. 우리는 이 단위 부피를 1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단위 부피를 1이라고 정의할 거고 부피의 단위로는 리터도 있고요. 센티메타 3개, 센티메타 3승 또는 메타 3승의 단위를 쓸 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또는 그램의 단위를 쓸 거예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밀도 공식에 의해서 나타내요. 밀도 공식은 단위 부피당 질량 구하는 방법은 질량 값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해요. 질량 값을 부피로 나누어서 밀도를 구해요. 그러므로 밀도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퍼 부피의 단위 리터 또는 킬로그램 퍼 리터 3승 또는 그램 퍼 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3승 등 위에 질량을 나타내고요. 아래쪽에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를 적으면 밀도 단위가 돼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부피와 질량에서 서로 단위가 환산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킬로와 리터의 그 숫자 감각이 약간 없어서 그래요. 말을 해보면 K의 뜻은 모든 단위에 붙는 K의 뜻은 바로 10의 3승, 즉 10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1kg, 즉 1kg은 1, 하나, 둘, 셋, 공 3개 붙여놓고 g이 돼요. 이 원칙 하나만 알면 1km는 1000m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원칙 하나만 알면. 그래서 K의 뜻이 1000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다음에 응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리터 중요해요. 리터 1리터는 어느 정도의 부피냐? 바로 1000 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예요. 1리터가 1000 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예요. 또는 1000 밀리리터의 부피예요. 밀리리터가 또 있어요. 뭐냐? 바로 어떤 단위에 붙는 앞에 있는 m은 0.00
0.001이란 뜻이에요. 어떤 단위에 붙는 m은 0.001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에 대한 연습으로 1mm는 0.001m로 나타내요. 숫자가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흔하게 1mm를 10배한 10mm를 1cm로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C에 단위 붙는 건 0.01이에요. 잘 몰라도 1cm에서 100cm는 1m라는 사실을 알아요. 100cm는 1m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100cm가 1m인데 1cm는 10mm네요. 요 관계를 잠깐 볼게요. 100cm는 1m다. cm 대신에 1cm 대신에 10mm 쓸 거예요. 100 곱하기 10mm다. 요거 대신에 요거 쓴 거예요. 는 1000이죠. 1000mm다가 되겠죠. 밀리미터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cm가 1m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 뭔가 좀 이상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1m는 1000 곱하기 미리 곱하기 미터예요. 요건 길이의 단위 미터. 똑같은 미터. 요거의 뜻이 0.001이죠. 1000분의 1. 1000분의 1 곱하기 1000은 1이죠. 네, 1000분의 1 곱하기 1000은 1이죠. 그래서 미리의 단위 세제곱센티미터와 같고요. 1리터. 요 단계 알아두시고. 요 단계 알아두시면 이제 부피의 단위들, 질량의 단위들, 즉 밀도의 단위로 되는 것을 환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잠시 뒤에 연습 문제를 볼게요.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고요. 구하는 방법은 질량을 부피로 나눠서 구해요. 단위는 위쪽의 질량, 아래쪽의 부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적었던 내용을 메모하시고 예를 볼게요. 질량 10kg이고 부피가 2L다. 밀도를 구하라 하면 밀도는 공식대로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써서 2L 쓰고 10kg 쓰면 5라는 숫자만의 결과는 5가 되겠죠. kg per 리터 그냥 바로 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에서 단위를 바꿔 쓰라, 단위를 다르게 쓰라 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단위로 바꿔봐야겠죠. 예를 들어 요 값을 그램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라 라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까 썼던 결과를 응용할 거예요. 5kg을 g으로 바꾸면, 변화시키면 5000g이 되겠죠. K가 10의 3승 100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1리터는 100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죠. 그러므로 요 단위를 바꿨을 때 5kg per 리터는 5000g per 1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 퍼가 어렵지 않아요. 퍼는 분수를 말해요. 그냥 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5000g에 1000 세제곱센티미터예요. 퍼를 한마디로 얘를 이렇게 쓴 거예요. 퍼의 뜻은 분수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공세개 지우고 공세개 지워서 5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환산이 되겠죠. 이건 환산이에요.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바로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의 기본 방법이 바로 키로를 환산하는 방법, 키로를 환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터를 환산하는 방법을 알면 웬만한 물질의 부피, 그러니까 웬만한 물질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모를까봐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이번에는 밥 하나 써줄게요. 얘는 답이 5kg per 리터 같다 5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환산한 결과고요. 질량이 200kg이고요. 부피가 20L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와 똑같이 밀도는 200kg 20L는 약분해서 10kg per 리터가 되겠죠. 그런데 얘의 단위를 k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바꿔라. 여기서 리터를 요 관계로 바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미터의 삼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미터의 삼승은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예요. 그러므로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란 답을 쓸 수가 있고요. 100만이죠. 6개 cm의 삼승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아까 리터, 킬로그램 이런 환산 관계가 있었으니까 얘는 10kg 그대로 쓸 건데 1리터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요. 1리터는 10kg 그대로 쓸 것인데 1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1000세제곱센티미터인데 여기는 100만이에요. 100만.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한다면 결론적으로 1000세제곱센티미터는 여기에서 1000을 더 곱해야 되는 값이잖아요. 요게 요로 되면 1000이 더 곱해지는 거고 요게 여기로 가려면 0.001을 더 곱해야 되는 거겠죠. 관계가. 그러니까 이 값 대신에 메타 3승을 쓴다는 소리는 이 값 대신에 메타 3승을 쓴다는 소리는 요 값이 요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0.001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 값이 이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단위가 그대로 되겠죠. 제가 요구한 단위가 메타 3승이잖아요. 제가 요구한 단위가 메타 3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다 10kg 0.001 메타의 3승이 되겠죠. 밑에 0.001이 있는 게 불편해서 1000배를 곱하고 밑에만 1000 곱하면 안 되거든요. 분수에서는 위에도 10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000kg per 메타의 함수로 쓸 수가 있어요. 이처럼 밀도 계산에 단위를 바꾸는 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안 해본 게 곱하기는 많이 해봤어요. 구구단도 많이 해봤어요. 구구단을 잘 외우는 이유가 많이 해서인데 숫자 0계산 놀이 요런 환산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횟수만큼 실력이 늘어나요. 반복하는 횟수만큼. 특히 추천하는, 그냥 시험을 대비해서 추천하는 것은 이게 밀도의 기본 단위예요. 이게 밀도의 기본 단위라는 사실. 그러므로 요 단위도 알아두어야 돼요. 요 단위도 알아둬야 돼요. 밀도의 기본 단위가 어떻게 돼요? 대신 환산되는 방법은 꼭 아셔야 돼요. 지금은 같다라고 썼지만 환산되는 방법은 꼭 아셔야 돼요. 환산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밀도를 공부했으면 이제 밀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아셔야죠. 우리 교과서에서 보시면 2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부피분의 질량. 그러므로 부피와 질량을 다 측정해야 돼요. 밀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1번 부피 측정이 있고요. 2번 질량 측정이 있습니다. 먼저 부피 측정의 도구는요, 메스 실린더를 사용하거나 눈금 실린더를 사용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스 실린더가 바로 눈금 실린더예요. 주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근데 고체도 이거를 주로 사용해요. 이유는 고체의 부피는 사실상은 맨 처음에 이런 물질 모양이 일정한 애들은 공식을 써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공식을 써서 가로, 세로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반지름 3승 곱하기 3분의 4 파이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이러한 아이들은요, 어떻게 부피를 측정할까요? 바로 이런 애들은 부피를 알고 있는 액체 속에 물체를 집어넣어서 부피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증가된 부피가 바로 이 물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눈금 실린더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아이들의 부피를 측정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넣는데 얘가 녹음이라는 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 녹으면 부피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는 액체는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소금을 집어넣는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식용유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 식용유는 소금을 안 녹이거든요. 소금은 물에 녹거든요. 그래서 부피 측정할 때 고체는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공식을 쓰지 못한 애들은 액체 속에 넣어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면 돼요. 늘어난 부피를. 여기 늘어난 부피죠. 그런데 이 액체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는 어떻게 측정하냐? 기체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줬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물 속에 메스 실린더를, 눈금 실린더를 거꾸로 세워요. 거꾸로. 여기가 100, 여기가 200 이렇게 거꾸로 세우고 물을 채워놓고 기체를 공급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기체가 위에 모이죠. 이렇게 위에 모이게 되겠죠. 뽀글뽀글. 그러면 이게 기체의 부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기체도 여기에 잘 녹는 기체는 안 되겠죠. 그럼 안 녹는 액체를 써야 될 거예요. 이제 부피 측정에서는 주로 이런 방법을 쓴다는 사실 알았고, 이제 질량을 측정해야 되겠죠. 질량 측정은 두 가지 도구를 써요. 첫 번째 도구가 밑접시 저울이에요. 밑접시 저울.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요 모양이 밑접시 저울인데, 밑접시 저울 사용법은 알아둡시다. 첫 번째, 밑접시 저울의 첫 번째 사용법은 평평한 곳이 필요해요. 밑접시 저울을 얘를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평평한 곳이 필요해요. 바닥에 평평한 곳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0점 조절이 필요해요. 0점 조절이 뭐냐? 처음에 측정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운데에 눈금에 맞추는 게 0점 조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운데 눈금을 맞추기 위해서 요 윗접시 저울의 밑에 나사를 밖으로 뺐다 안으로 뺐다 할 거예요.
밖으로 빼면 여기가 무거워지고요. 안으로 넣으면 여기가 가벼워져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물체를 놓을 거예요. 우리 교과서는 무조건 오른쪽에, 왼쪽에 넣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물체를 여기다 놓고, 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동을 여기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근데 이 물체를 여기다 놓고, 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동을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죠.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넣냐? 그래서 물체를 왼쪽에 넣으라고 해요. 저한테 왼쪽. 여러분들 보기엔 오른쪽이죠? 저한테 왼쪽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왼쪽. 문제는 이렇게 왼쪽에 놨을 때 이렇게 놓는 건 편한데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이게 편한 거예요. 왼손잡이 입장에선 왼손잡이라면 이 상태에서 왼손잡이라면 이렇게 가겠죠.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넣어라,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넣어라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물체를 놓은 다음에 분동을 놓음이에요. 이 분동은 무거운 분동부터 넣을 거예요. 가벼운 분동부터 넣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측정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무거운 분동을 넣고, 무거워? 포기하면 돼요. 가벼워? 가벼운 거 더 넣으면 돼요. 그래서 무거운 분동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균형을 잡으면 분동 수의 합을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50g, 10g, 2g. 즉 50g짜리 쭉 2개 들어갔고요. 10g짜리 하나 들어갔고요. 2g짜리 하나 들어갔으면 얘는 112g이에요. 다 더합니다. 분동수 합을 구하는 게 위치업지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 물질을 빠뜨리든 뭐하든 부피를 측정하고, 질량 측정 숫자 적고 부피 측정 숫자를 더 적은 다음에 계산을 해야 밀도 값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요. 그러면 이런 밀도를 구한 다음에 이거 어디에 사용되냐? 바로 뜬다 가라앉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뜬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밀도가 비교할 때 작은 것이 뜨고요. 가라앉는다, 비교할 때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조건 또 하나, 녹지 않아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274페이지예요. 274페이지에 보면 요 사인 막대 말고 여기 컵에 있는 그림, 컵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에탄올, 식용유, 물, 사용화탄소, 수은이 돼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 이렇게 실제로 쌓을 수 있는데 수은을 먼저 집어넣고요. 사용화탄소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수은과 사용화탄소는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수은이, 밀도가 큰 수은이 밑에 있고요. 밀도가 수은보다 작은 사용화탄소가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물과 사용화탄소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물이 위에 뜨겠죠. 그 다음에 식용유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식용유 또 섞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식용유가 위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에탄올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에탄올과 식용유 안 섞여요. 만약에 물 집어넣고 에탄올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섞여서 층이 안 생겨요. 섞여서 물 집어넣고 에탄올 집어넣고 석유 집어넣어서 식용유 집어넣어서 이 그림처럼 안 나올 거예요. 이 그림처럼 나오려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체 밀도 한번 볼게요. 기체 밀도는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파일에서 확인할 점이 뭐냐, 기체 밀도는 부피와 질량 숫자인데 이 모두 다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부피는, 기체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쉽게 변하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를 측정하거나 기체의 밀도를 적어줄 때는 온도도 적어주고 압력도 적어줘야 돼요.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는 온도도 적어줘야 되고 압력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보는 274페이지 그림에 보면 기체의 밀도에 돼 있고 가로 돼 있고 온도 15도,
압력 일기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체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줘야 돼요. 예, 여기까지가 밀도예요. 여러분 밀도 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위 환산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문제를 놓치지 않고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좀 가장 어려운 바로 용해도 수업을 할게요. 먼저 용해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용해도의 뜻을 볼게요. 용해도. 우리는 용해라는 단어와 용매, 용질, 용액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되었다 라는 문장을 적어놓고 분석을 해보면 얘는 녹는 물질이고 얘는 녹이는 물질이고 얘는 녹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얘는 녹아서 생긴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어를 정의하냐? 바로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용어로 말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말하고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아서 생긴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해도란 뜻을 용매 100g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뜻을 아예 딱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쭉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 기본 개념을 안 상태에서 몇 가지 응용들을 해줄 거예요. 기본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의 용어 뜻을 확실하게 아시고 용해도의 뜻도 외우셔야 돼요. 예. 각각 어떤 것이 용매고 어떤 것이 용질이고 어떤 것이 용액이다. 왜냐? 문제 풀 때도 여기로 내거나 여기로 내는 것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용해도의 뜻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매가 100g 쓴다 라는 뜻이겠죠. 용매가 100g이다. 꼭 기본 개념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이것을 안 상태에서 제가 농도 설명을 해줄게요. 농도는 이렇게 그려요. 용액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보는. 예를 들어서 물 70g 더하기 설탕 30g 녹이면 설탕물 100g이 되겠죠. 농도를 구하라. 70 더하기 30을 쓸 겁니다. 이유는요, 용매 물이고요, 용질이지요. 두 개 더해야 설탕물이 용액이 되겠죠. 용액이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 설탕의 질량, 녹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이거 100이라는 숫자가 되니까 30%가 되죠. 이처럼 농도는 밑에가 용액의 질량, 위가 용질의 질량이고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게 농도예요. 네, 농도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용해도 설명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용해도가 어려운 이유가
물이나 어떠한 용매의 용질이 녹는 양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변함이라는 사실 때문에 용해도 곡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어떤 물질을 놓고 온도를, 그 물질을 녹이는 용매의 온도를 달리 실험을 하는 거예요. 위에는 용해도를 추정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용해도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딱 적으면 여러분들은 뭐라 하셔야 되냐? 파란색은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요게 기본이에요. 용매가 100g 쓴다가 기본이에요. 파란색 안 적혀 있어요. 용매가 100g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278페이지에 그래프 되어 있는데 용해도라고 되어 있어요. 용매 물로 쓸 거다. 100g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는 안 적혀도 상관없어요. 용해도의 뜻이 용매 100g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서 어떤 물체에 제가 가상의 물체로 할 거예요. 온도가 0도에서 요만큼 녹았는데 이 숫자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온도가 20도에서 가상으로 요만큼 녹는데 이 숫자를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온도가 40도에서 가상의 숫자로 이만큼 녹는데 이 숫자를 5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80도에서 가상으로 녹는데 이 양이 이만큼 가서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가상의 용해도 곡선을 이렇게 그랬습니다. 가짜 물질이에요, 가짜 물질. 이제 이걸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어떤 물질이 여기에 녹아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X표치인데 녹아있으면 얘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 파란색 선에 녹아있으면 얘는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포화용액은 최대한 녹은 상태를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불포화용액은 최대한 녹지 않은 상태를 불포화용액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포화용액은 최대한 녹은 상태, 불포화용액은 덜 녹은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위가 점 찍힐 수도 있는데 이 위는 과포화용액이에요. 어쩌다가 더 녹은 거고 잠시 뒤에 포화용액까지 떨어질 거예요. 잠시 뒤에. 이제 그러면 다시 용어를 알았으니까 여기점을 봤는데 여기점이 요 숫자가 90이에요. 여기 숫자를 내려가 봤더니 80이에요. 그러면 불포화용액의 성질이 요 점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용매는 100g 쓴 거고요. 온도는 80도고요. 용질은 90g이고요. 용액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190이겠죠. 두 개 더해야 되니까. 190이겠죠.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온도가 또도도도 떨어져서 여기에 도착하면 딱 봤더니 여기가 60도라고 합시다. 60도에 도착했더니 파란색 선과 만났어요. 아까 전에 파란색 선 위는 포화라고 했거든요. 포화는 최대한 녹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60도가 되면 용매 그대로 100g이죠. 용질 그대로 90g이죠. 용액도 그대로 두 개 더한 190이 될 거예요. 대신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포화지만 여기는 불포화지만 여기는 포화용액이에요. 최대한 녹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화용액이 될 때의 온도는 하면 옆으로 가서 구하면 돼요. 그리고 잠시 뒤에 온도가 40도가 됐어요. 온도가 40도가 됐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40도. 이야,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40도. 이렇게 되면 용매는 100g 쓸 거예요. 용질은 90g 녹였어요. 근데 봤더니 50만 녹을 수 있어요. 90g을 준비해서 녹여진 상태인데 50만 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녹은 양이고 90을 준비했는데 50만 녹으니까 40이 준비가 되겠죠. 이게 두 개를 더해야 90이 되니까 이 40은 안 녹게 돼요. 우리는 얘를 석출이라고 해요. 가루로 나타나요. 그래서 석출되는 양이 40이다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건가? 그래프에서 보면 올라가서 90, 포화되는 50, 요 차이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석출량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20도로 떨어져도 석출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20도로 떨어져도.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보면 어떠한 온도에서 온도를 변했을 때 얼마만큼 석출되는지를 구하는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나가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해결은 이런 식으로 표를 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용매 100g짜리 실험으로 이 곡선만 내주면 참 착한데 실제로 용매를 100g짜리 실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 문제가 존재해요. 바로 용매를 200으로 만든다. 용매를 50으로 만든다. 또는 용질과 용매를 다 더해서 용액의 질량을 가르쳐 준다가 어려운 문제들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 예제로 풀어줄 거예요. 그 예제를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마 이해를 하면 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지금 보는 거 제가 여기 숫자 좀 다시 잘 적어줄게요. 온도가 40도로 떨어지면 용매는 100g이었고요. 용질이 90도가 있었는데 50만 녹음이 되니까 40은 석출이 되겠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두 개 더해서 90이 되겠죠.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얼마냐? 녹은 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100 더하기 50에서 150g이 되겠죠. 요거 보시고 이제 요거는 해석하는 문제니까 보시고 이제 응용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응용 문제는 다 지우고 나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온도, 용해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70도고요. 여기가 30도라고 40도라고 합시다. 여기 숫자가 30이라고 하고요. 여기 숫자를 70이라고 합시다. 숫자가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여기는 80이라고 합시다. 이 80의 뜻이 무엇일까요? 용매를 100g 준비했을 때 80g 녹아서 포화가 되는 온도가 70도에서 요점의 뜻입니다. 요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용매 200g 이 70도에서 포화되었다. 1번 용질의 양은. 문제 푸는 방법 힌트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용매를 100 쓴 겁니다. 여기는 문제에서는 용매가 200입니다. 100의 2배죠? 그럼 녹는 양은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70도를 찾아서 70에 80g 녹으면 포함에
100g 실험할 때. 그러니까 200g 실험했으니까 다 포화될 때 용질의 양은 70도에서 2배, 80의 2배인 160g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40도로 냉각되었다. 석출량은, 포화되는 게 40도로 내려가면 이만큼 차이가 석출된다고 했죠. 차이가 석출될 건데, 이 실험은 용매 100g짜리네. 용매 100g짜리에서 이 차이가 50만큼 나네. 차이가 50이네. 그러면 50g 석출될 텐데, 이 실험은 100으로 실험한 거니까 200으로 실험하면 2배만큼 석출되겠네. 100g 석출될 거예요. 그 과정을 적으시면 풀이가 되겠죠. 제가 지금 답만 적었지만 과정을 적으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용매 100g일 때 석출량 50g, 용매 200g이면 석출량 2배. 그러면 석출량은 용매 200g의 석출량은 2 곱하기 50, 100 하고 단위 그램. 이렇게 쓰면 풀이 과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산하고 알게 된 것을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 포화용에 70도에서 80g이 40도로 냉각되었다. 석출량을 구하라. 포화용에 70도에서 포화용액이 80g이네요. 이거는 용액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셔야 돼요. 문제가 70도예요. 70도니까 70. 80도가 있네? 석출량 50 되겠다. 쓰면 안 되겠죠. 왜냐? 이 80은 여기 있는 80 숫자가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숫자를 바꿀게요. 90으로 바꿀게요. 여기는 80은 여기는 90에 여기 90 정도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90이 여기 안에 숫자가 없잖아요. 80으로 들어가도 뭐 상관없어요. 여기 안에 숫자를 여기 있는 요 숫자의 의미는 여기 있는 요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는 있지만 바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포화용액이기 때문에 포화용액이다. 70도에서 포화용액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70도에서 포화용액 여기에요. 그러면 요 용액의 뜻은 아까 전에 적었었죠. 용매는 100이다. 용질은 80이다. 100 더하기 80은 180g의 포화용액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상에선 포화용액 70도에서는 180g이에요. 180g과 문제의 90g의 관계를 살펴봐야죠. 반으로 줄여서. 실험이 반짜리 실험이에요. 용매를 100 사용한 게 아니라 용매를 반 쓴 거예요. 반 쓴 게 50 사용했겠죠. 그러면 실험의 규모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므로 용해도 곡선 사용 결과에서 2분의 1 감해줘야 돼요. 그러면 포화용액 70에서 요거 무시하고 포화용액 70에서 40도로 냉각하면 50이 석출되네 라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결과는 반해줘야죠. 그래서 25가 답이에요. 분량 25. 그 과정도 역시 아까처럼 진술해 주시면 돼요. 진술 과정 한번 말로 할게요. 진술 과정을 말하면 포화용액 실험의 규모가 2분의 1이다. 용해도 곡선 사용해서 결과에 2분의 1로 반해주면 된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석출량 구하는 방법은
5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뭐 70도에서 80g이 녹을 수 있는데 40도에서 30만 녹으니까 50이 석출될 거다. 쓰고 이 결과잖아요. 쓰고 50 석출량의 결과 반을 하면 50 곱하기 2분의 1에서 25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쓰시면 돼요. 제가 예제를 2개 들어줬어요. 어떻게 들어줬냐? 하나는 용매의 양을 변화시킨 예제고, 이것도 용매의 양을 변화시킨 예제인데, 얘는 용매의 양으로 문제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용액의 양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해도 곡선이, 용해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렵다 판단하는 이유가 용액이다, 용매의 수가 변한다에 익숙하지 역시 않기 때문입니다. 밀도 계산도 어려웠던 이유가 단위 변환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많이 안 해봤어. 그래서 이 단원도 역시 많이 해봐야 돼요. 정말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용매 300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용매 300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이거를 완벽하게 분석하면 되죠. 이 용액이 160이잖아요. 여기 160. 그러니까 320은 문제 내요. 그러면 2배짜리. 혹은 160에 3배짜리로. 160은 4로 나눠지니까 40으로 나눠줘도 되지. 40으로.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스스로 문제를 내보면 시험 문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범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중학교 2학년이 내신 구조상 조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과학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